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4월 23일 목요일 방송이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송영길 인천 계약 못 간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김남준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를 김남준에게 사실상 픽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당내 지도부도 당연히 김남준 대변인의 어떤 인천 계양을 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어제 송영길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어제 방송 잘 들으셨던 분들은 송영길이가 인천 연수갑 갈 가능성이 많다. 그쵸? 상록구예요. 안산 상록구. 단원이 아니라 안산갑은 단원구가 아니라 상록구. 그래서 제가 어제 왜 그러냐면 박남춘이가 그 지금 뭐 거기를 신청했지만 박남춘은 제가 그 뭐라 그랬죠? 어제 이낙연계라 그랬죠. 이낙연계이기 때문에 저쪽은 가기가 힘들 것이다. 그쵸? 단원 아니야? 안산? 이번에 저쪽 그 김남국 나고 상록구야? 뭐야? 이번에 안산의 재보선이 정확히 어디예요? 그냥 안산이라고 하자. 그냥 안산 안산갑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 박남춘이가 먼저 해주고 박찬대가 박남춘을 지지를 뭐 하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 박남춘은 이낙연계라서 바뀌는 쉽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송영길 공천 잘 줬어요. 그냥 보궐선거 주고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 송영길이가 벌써 그러면 6선이 됩니다. 7선 나간다고 할 면이 있을까요?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2년짜리 6선 했어요. 다음에 7선 도전한다고 굳이 하면 7선 그만할 때도 됐냐라는 그 여론이 더 높겠죠. 응? 이번에 하면 6선이잖아 이 사람아. 할 인간이잖아. 근데 컷오프 시켜도 할 말이 없잖아. 지금 송영길이가 5선이에요. 그럼 6선 2년 해요. 그럼 7선을 한다고 또 나오면 얼마든지 당내에서 컷오프 하거나 험지 나가라고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좋은데 안 줘요. 무조건 험지 나가라고 하지. 응? 강남 출마하나 어디 험지 나가라고 하지. 누가 여러분들 6선에서 7선 도전하는 사람을 좋은 지역구를 주겠습니까? 응? 아니 자기야 그 연수 나온다고 뻔뻔하게 굴겠지만 민주당 안에서 7선 도전하는 사람은 어디 좋은 지역구를 주겠냐고요. 응? 험지 나가라고 하지.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 제가 저번에 우리 김남준, 송영길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송영길 지지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결국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전당대회가 사실 이제 핵심 아닙니까?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그럼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공천까지 줬는데 뭐 그럴 인간이지만 대놓고 개입을 하거나 그러면 덜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아니 여론이 송영길 뭐 억울하다 우호적이다 뭐 그러니까 굳이 정청래가 싸워갖고 그럴 필요 없이 그래 공천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송영길을 본인이 원하는 인천이 아니라 당연히 교통정리 정리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는 김남준을 공천을 하고 인천 연수에다가 이제 송영길을 거기 가서 한번 뭐 당선이 되겠죠. 거기는 그렇죠. 당선은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6선이 돼버리거든요.
육선이 된다 그래갖고 이번에 국회의장 도전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반기니까. 2028년도 그러니까 정청래가 결국은 당대표 연임을 하게 되면 정청래가 공천권을 갖고 있으면 저번에는 공천 줬으니까 이번에는 험지 가라 할 말이 생기죠. 아니 정청래 입장에서 보라고. 지난번에 공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인천 연수에 공천 주지 않았냐. 이번에 출선 도전하는 거는 험지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얼마든지 정청래가 칼자루를 쥐었으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헤럴드 경제에서 단독으로 하남갑의 이광재 공천이라고 떴는데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 확정된 게 아니에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남의 이광재는 확정된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이광재 하남이 유력해 보이고요. 평택의 김용남이가 유력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공천 주면 어디든지 나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김용남 의원이 평택에 나가면 결국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이제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은 일단은 공천을 했기 때문에 전 지역에 공천을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공천을 하면 거까지고 나머지는 김용남 의원과 조국 대표의 단일화 문제가 이제 본인들에게 결정이 되는 거겠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아니 김용남 하남설은 김용남은 제가 알기로는 평택설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김용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어디든지 나간다고 했으니까 평택에 김용남이 가게 되면 조국 대표와의 어떤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김용남은 이제 개인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 김용남이 평택에 가도 김용남이 불만이 없은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평택에 가서 김용남과 조국이 단일화 협상 속에 예를 들어서 김용남이 선당우사 차원에서 만약에 어떤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 했더니 뭐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 뭐 양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요 김용남은 여러분들 선당우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김용남은 그냥 국힘당에 있다가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용남은 그냥 이번에 어디든지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기든 지든 날아가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평택이라는 지역구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평택도 민주당 지역구가 됩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저는 김용남은 합당 카드라고 생각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저는 김용남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카드로서 김용남이 조국 대표와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만약에 김용남이 조국 대표를 지지를 선언하고 만약에 물러난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평택도 민주당에 되는 것이라서 민주당 뭐 손해 볼 게 없고 김용남은 선당우사라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2년 후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어떤 공천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안산갑은 김남국이 먼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외부 뭐 전해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기는 정청래 대표에게 지금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전해철에게 공천을 줄 일은 없어요. 아니 김용남도 이재명이 먹은 단일화 카드로 쓰려고 김용남을 왜 그러면 김용남이 자기는 어디를 고집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용남이 조국 대표와 어떤 단일화 협상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김용남이 끝까지 가다가는 어부지리로 유이동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번 뭐 기대도 안 했잖아요. 이번 기대도 안 했는데 자기에게 그래도 그 출마의 기회를 준다 그러면 선당우사의 기록을 남기고 2028년 뭐 어떻게 보면 예비 공천권을 딸 수도 있는 그래서 김용남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죠. 김용남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제가 취재를 좀 해보면
이광재 선당후사를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광재는 공천을 주는데 이광재를 평택을 보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광재 의원 자체가 어떤 조국이나 이런 사람과 경쟁 자체를 하려고 그럴 바에는 이광재는 지금 현재 분당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예요. 강의원이가 이제 사실 강의원은 못 나오죠. 왜냐면 김영록 지지를 선언을 하고 지금 민영배 의원 지역구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직인 민영배 의원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님이 얼마든지, 광주는 여러분들 공천이 곧 당선 아닙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를 위해서라도 더민역이 아닌 정청래 대표와 함께 다음 어떤 차기 지도부를 끌어갈 수 있는 의원에게 얼마든지 공천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요렇게 제가 예상을 해요. 물론 제 예상이 여러분들 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뭐 인천 계양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김남준이 될 거다 이거는 맞췄고, 뭐 어제도 제가 송영길이가 인천 안 주면 좋죠. 저는 송영길 안 주면 좋지만 정청래 입장에서는 굳이 뭐 당내 여론이나 뭐 송영길 뭐 검찰로부터 살아 돌아왔다 뭐 이런 여론들이 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인천 연수 주고 송영길 2년 하면 6선이잖아요. 그럼 다음 뭐 7선이 또 자기 거기 나간다 그러면 인천에서 별로 송영길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거든요. 지금이야 민주당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간판만 닮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송영길도 당선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죠.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를 한 걸 보고 밖에서 민주당 기강을 잡니 연병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뭐 뉴 이재명 세력들과 손을 잡고 꼴배기 싫어갖고 공천 안 주면 더 속이 시원할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굳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괜히 적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 2년짜리 그래 박찬대 의원 지었고 거기 가라,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아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공천권이 정청래 대표에게 있는데 7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어디를, 그러니까 7선 도전하는 사람한테 좋은 지역구 주겠냐고요. 그거는 당내 여론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선 제한하자라고 하면서 7선에 좋은 지역구 달라 그러면 누가 주겠냐고요. 그러면 당내 여론도 안 좋고, 그럼 당연히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다음 23대 국회에서는 험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좀 급하게 해보면 이광재가 하남이 유력해요. 제가 보면. 여러분 평택이나 안산은 이광재가 거기 생각도 안 해보고 분당 옆쪽에 하남이기 때문에 가장 이광재가 그쪽에 갈만하고, 그리고 이광재는 딴 데 가라 그러면 아마 그냥 분당 이번에 불출마 선언할 겁니다. 오히려. 근데 제가 조금 안산갑 좀 김남국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쵸? 지금 연임이 따놓은 당산도 아니고 너무 아니하네요. 시끄럽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안산갑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에 그러니까 출마를 하면 돼요. 근데 안산갑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의 지금 민주당 내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김남국의 여론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니까 김용은 공천 못 받아요. 제가 보면 김용은 글러먹었어요. 이 정도 하고 김용은 오히려 선당후사를 얘기하고 반드시 무죄 받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었는데, 김용이 지금 오바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그 부원장의 실수가 뭐냐? 비판보다 지지가 많다. 이 비판보다 지지가 많다라는 말과 당이 밀어주면 된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밀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김용인 왜 지금 안산에 공천을 안 하냐면 김용과 김남국이 싸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김용을 알지 김용이 무슨 인지도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김용이 무슨, 여러분들 김용이 인지도가 있어요? 응? 김용이 인지도가 있냐고요, 진짜. 김용 누가 알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오늘 김용의 또 큰 실수가 뭐냐면, 내 공천 반대는 김영진, 조승래뿐이다. 이거는 본인이 자폭한 거예요. 본인의 공천을 반대하는 사람은 김영진, 7인회예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찐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네끼리 따져도. 조승래, 지네가 굳이 구분하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권파예요. 정청래 대표와 지금 사무총재는, 이건 무슨 말이야? 찐명도 반대하고 찐청도, 지네가 얘기하는 이 갈라치기, 찐청도 양쪽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그 다음에 23명의 의원들이 공개 지지를 한다. 이것도 자충수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160명이에요. 160명 중에 23명이 지지한다고, 공개 지지한다고 공천 달라고 합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김영 의원이, 김영 부원장의 가장 큰 실수는 의원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공천을 달라라는 거는요, 이게 진짜 이거 오버한 거예요. 당원들이 공천 주라고 한다라고 했어야죠. 그쵸? 당원들이 저를 원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23명이 자기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공천 줘라. 대통령도 이런 공천 원하지 않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김용 어디든지 나가면 민주당이 밀어주면 됩니다. 이번 선거는 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울경과 서울이 타격을 입어요. 가장 타격 많이 입는 게 서울이에요. 지금 서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무리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아도 51대 49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딴 지역이 타격을 입고 본인 당선되겠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선당우사고 나발이고, 지금 아니면 자기는 배지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김용이 자기 지역구를 사수하게 되면 전투에서 이기죠. 전체 판이 기울어져 버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김용은 전투에서만, 자기 전투만 이기겠다는 거예요. 전체 민주당이라는 서울과 부울경을 차지해야 되는 민주당의 전쟁을 자기 전투만 이기면 된다면서 좀 아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잠깐 그 남양주 선거를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김준혁을 엄청 비판을 했죠. 제 방송을 열심히 모니터링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방송이 끝나자마자 오늘 김병주 의원도 경고 조치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거 뭐냐면요, 전당대회가 뭐죠? 결국은 이 지방선거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싸움하는 거예요. 더민주혁신회의랑 뉴 이재명과 손을 잡고 정청래 사실상 연임을 차단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들이 공천 불복을 하고 있는 안호영을 찾아가갖고 이제 승복하라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안호영 단식장에서 강덕구랑 이현주가 정청래를 비판하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명계가 아니라 이 뉴 이재명계 더민주혁신회의 황명선이가 김용의 공천을 공개 요구하고 있고, 결국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제 계속 친청 대 친명의 싸움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친청을 하겠습니까? 상식과, 진짜 정청래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을 위해서 지금 응원하는 게
정청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청래를 응원하는 게 정청래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게 아니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것이고, 지금 정청래를 까고 이 더민혁과 이 뭐 공치모, 더민혁, 그 다음에 찐명파리, 뉴 이재명 이런 잡다한 것들은 전부 본인들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호남 민영배원 지역구 여기를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공천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이쪽은 아무래도 현재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민영배 의원님이 본인 당과 조율을 해서 어떤 공천 절차를 밟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 결국은 이현주 강북구 아는 단식장에서 정청래 비판하고 공천 불복 단식 빌미로 당대표 공격한다라고 지원 사격을 해주는 최민희를 경고를 하고, 진짜 여러분들 난 이제 참 이거 너무 과간이라서 비판보다 지지가 많다. 김용 본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김용 부원장님 그렇게 지금 선거 이번에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아마 정당 지지율이 한 3배가 높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오늘 여러분들 M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9%가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율도 국힘당보다 3배가 높고 대통령 지지율 지금 거의 한 110이 넘어서 120을 가까이 가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 플러스 민주당이 압승의 분위기고, 하여튼 제가 예상한 대로 어제 박남춘이 인천 연수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쪽보다는 박남춘은 공천 받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교통 정리를 했죠. 빠르게 이제 교통 정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저기 이제 박수현 의원의 지역구, 강훈식 의원의 지역구 빠르게 정리가 될 것이고, 뭐니뭐니 해도 1인 1표제의 위력이 결국은 뉴 이재명 세력과 더민혁 세력들 그리고 송밀 민패 이쪽 세력들을 이번에 잘 걸렀다고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고양시예요. 고양시 선거에서 바로 드러났어요. 고양시에서 그 누구죠? 이름 뭐더라? 고양시에서 여러분들 송영길이가 후원회장 하고 이런 애들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양, 청주 전부 송영길이가 지금 뭐 후원회장, 더민혁이 밀어주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수고들 하고 있고, 청주 여러분들 박완희,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저희 시사타파 커뮤니티 들어가면 청주시장 더민주혁신회의 박완희 탈락, 며칠 전 B동형 채널에 박완희, 진석범 둘 다 나왔는데 둘 다 탈락. 명재성 고양시에서는 명재성 밀다가 지금 찐명파리들 진짜 요번에 우리 시사타파 커뮤니티 우리 민주시민들 진짜 1인 1표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 하고 있어요. 지금 고양시장 지금 고양시장 여러분들 명재성 날라가고 민경선이 됐죠. 명재성, 최진봉, 돈진봉, 찐명파리, 명재성이 다 후원회장, 송영길 다 날라갔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큰일 했어요. 이번에 1인 1표제 위력을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고 너무너무 이번에 전당대회 앞두고 기싸움 했는데, 당연히 당원들이 이번에 아마 민주당이 지방선거 대승을 하게 되면 정청래 지지율이 저쪽인데 흔들 거리가 없잖아요. 정청래 여러분들 지방선거 대승했는데 연임 도전했는데 잘했다라고 하면서 연임 도전하면 그게 수월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갈라치게 해도 이번에 송영길이가 무죄 받고 돌아올 때는 민주당 기강 잡겠다고 연병 떨었지만, 그 정도로 송영길이가 민주당에서 어떤 인지도나 민주당에서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그리고 지지세가 있다라면 송영길이가 후원회장하고 그러는 데는 다 당선됐어야죠. 경선 이겼어야죠. 더민주혁신회의 플러스 뉴 이재명 플러스 송파리들 세 개 다 합쳐봐야 당원들이 다 심판했어요. 이번에 다 날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남양주 김한정이냐
그 최연덕인가? 이번에 거기만 이제 이기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당원들이 심판하고 있는데 그 중간 역할을 정말로 이 더민주혁신회의의 위험성을 1년 전부터 알렸던 저의 공이 제일 큽니다. 결국 내 자랑이야. 아무도 더민주혁신회의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을 때 1년 전부터 욕을 뒤지게 처먹어가면서 더민주혁신회의 날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더민주혁신회의가 결국은 뉴 이재명 거기에 찐명파리의 배우라고 주도 세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을 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셔야 되고 현근택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더민주혁신회의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이름만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하여튼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일 하고 있어요. 송영길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송영길 공천을 안 주면 또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당을 흔들어대고 연병을 하겠습니까? 그냥 2년 너 연수가 갖고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육선되고 국회의장도 못하고 결국은 2년 후에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가 되면 7선을 험지 나가든가 공천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2년 전에 주고 연병하다가 또 징징거리다가 손혜원이랑 손 딱 잡고 소나무 한 그릇 끼고 최대집 부르고 또 변희재 부르고 정유라 목마 태우고 또 탈당하고 연병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2년 먹고 떨어져. 박남춘 이낙연계 줄 바에는 송영길 너 2년 먹고 떨어져.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총선 50일 이제 50일 남았나요? 총선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15%랍니다. 국힘당 지지도가 15%예요. 창당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심지어 TK에서 25%예요. 민주당은 올라가갖고 지금 48%, 민주당 지지율 48% 대 지금 국힘당 15%, 48% 플러스 대통령 지지율 69% 하면 117. 제가 뭐라 그랬죠? 선거공학적으로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100을 넘으면 압승한다라고 했죠. 100을 넘어서 117로 갔어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장동혁 지켜야 됩니다. 장동혁 여러분들 이번에 날아가면 여러분들 감차입니다. 감차입니다. 왜 그러냐? 장동혁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할 때는 후보를 교체하겠습니다. 브라보. 후보를 곧 교체한대. 예를 들어서 한동훈지가 나왔는데 박민식이가 완주하거나 단일화를 하려 그러면 후보를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깡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봐. 여러분들 국힘당 지금 중도층 지지율이 몇인 줄 아세요? 9%. 중도 지금 무당층이라고 하는 중도층에서 국힘당 지지율이 9%. 대박이죠. 나 장동혁 이 사람은 진짜 카리스마도 쩔고 그 어떤 그 충격파가도 견뎌내는 몸빵은 세요. 정말 내가 이게 대구에서 국힘당 지지율이 25%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 선거가 이 샤이 보스가 분명히 있어요. 샤이 보스가 있는데 TK에서 여러분들 가장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빠진 데가 언제면 60대예요. 60대. 그 무슨 의미냐면 이번에 선거가 장동혁 심판 선거가 되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TK와 PK에서 특히 TK에서 장동혁 심판 선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국힘당이 폭망해야만 장동혁이가 물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기를 지금 여기저기서 아무도 부르지 않고 지역에서 지네들끼리 연대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후보를 교체하겠습니다. 연병이에요. 그 와중에 오늘 또 거짓말까지 장동혁이 이거 참 어떻게 실드도 못 쳐주고 큰일입니다. 이런 거 걸리고 연병이야. 장동혁 실드 쳐줘야 되는데 실드 불가예요. 이게 뭐냐? 장동혁이 뒤통수 만나고 온 사람이 미 국무부 차관보라 그랬거든요. 차관 복급, 이 뒤통수 차관 복급 인사랑 회동을 한다 그랬더니 차관보 비서실장과 회동을 했대요. 우리나라 언론사가 이 사진을 미국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내갖고 이 사람 누구예요? 했더니 장관 비서실장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니고 차관 비서실장이래요. 얘랑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냥 비서 차관 장관도 아니고 차관보 비서실장. 얘랑 무슨 얘기를 해요? 뒤통수 인물은 차관 비서실장이래요. 그러나 장동혁 친한계 지원회는 해당 행위를 하게 되면 후보를 교체하겠다. 대박이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힘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3배 차이 나요. 국힘당 15%, 민주당 거의 45에서 48% 나와요. 근데도 싸우고 있어요. 대박이죠. 단 한 번도 저는 여러분들 국힘당이요 싸우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뭉치는 여태까지 그런 근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막판에 보수 결집을 조심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 했었죠. 오히려 선거가 다가오는데 지네끼리 더 싸워요. 그래도 긴장하면 안 돼요. 응? 제가 보면 장동혁이나 한동훈이를 이번에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야만 다음 전당대회에서 윤 어게인 세력들이 현재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하려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정청래 연임, 장동혁 연임. 응? 국힘당은 사상 역대 최저 15%,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고 69%. 선거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 결국은 TK에서 장동혁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공천들이 벌어지고 있죠. 1등 빵진숙, 2등 주호영을 컷오프 시키고 유영하 추경호로 치르려고 하니 당연히 여러분들 대구 시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사람은 빵진숙이에요. 근데 빵진숙 안 내보낸다니까 나 에라이 씨 나 이번에 안 찍을란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왜 정청래 대표가 대구에서만큼은 조용히 간담회만 참여하고 오고 왜 대구에서는 유세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왜 정청래 대표가 경남 통영이나 이런 데서는 해상 최고위원회 회의도 하고 여기저기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데 왜 대구에서는 조용하게 후보 간담회 정도만 빠지냐면 대구는 김부겸 얼굴로 치르는 선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대구는 정당의 으쌰으쌰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얼굴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이 나서서 여기저기서 얼굴을 보일 필요가 없는 선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여러분들도 대구가 지금 저렇게 민주당이 강세를 하는 건 김부겸 때문이에요. 그런 김부겸이가 더 부각되게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괜히 여기저기서 바람 일으키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대구에게 역결집 효과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괜히 민주당이 요즘 너무 대구에서 설쳐 그래갖고 역결집 효과를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대구 선거는 인물론이에요. 지금 김부겸 얼굴로 치르는 선거니까. 전국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고 특히 여러분들
이번 선거가 참 웃긴 게 보수의 심장이라고, 보수라고 하기도 참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내란의 심장, 내란의 그 지역을 욕하게 되니까 조선일보에 의하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TK에서 오히려 윤어게인, 장동혁 윤어게인 심판론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이라는 당명을 변경한 다음에 15%라는, 사실 이 정도면요 선거를 못 치러요. 이 정도면 원래 선거를 못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 장동혁이는 나를 패싱하고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하거나 무소속 한동훈이를 지지하려고 하는 국힘당 애들이 있으면 그 지역 후보도 교체해버리겠다. 물론 완주하겠다는 사람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공천권은 장동혁이가 쥐고 있으니까. 근데 친한계라고 하는 배국상 이런 애들은 뭐라 그러냐, 최악의 해당 행위는 장동혁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주호영이는 왜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를 접었을까? 한동훈이가 절로 갔잖아. 한동훈이가 만약에 자기 지역구에 와갖고 한동훈 플러스 주호영이가 연대를 하게끔 하면 주호영이가 무소속 출마 생각이 있는데, 한동훈이가 일찌감치 부산 북갑을 선택하는 바람에 주호영이가 무소속 출마를 해봐야 지금 김부겸이라는 인물론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죠.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한동훈이가 주호영과 연대를 해서 주호영 지역구에 자기가 대신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주호영과 한동훈이가 손잡고 대구시장 그리고 주호영의 지역구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하면서 주호영이가 버텼는데, 일찌감치 한동훈이가 부산 국밥을 선언을 하면서 괜히 무소속 출마하다가는 국회의원 2년도 날아갈 수 있으니까 주호영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지방선거 이후를 보려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동영 제발 나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 베트남 원전 협약 등 73건의 MOU 체결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인데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히 다뤄드리고, 오늘 그 베트남에서 주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의 구광모 이런 주요 기업인 250명이 참석을 했다라는 거는 베트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에서 SK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러고, 포스코는 배터리 소재 공장, 계속 양국이 뭐 협력을, 대통령이 어떤 73개의 MOU를 체결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석유 저장고라는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막 들떴었죠. 뭐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하고, 사우디가 4월에서 5월에 5천만 배럴을 홍해 경유로 우선 공급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 저장고를 한다. 이 뉴스의 진짜 뉴스의 행간을 보려 그러면 사우디가 우리나라에다가 석유 저장고를 만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뉴스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 만들려고 하냐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우디의 중동의 석유가 우리나라에게 저장고를 만든다가 뉴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우디는 우리나라에 석유 저장고를 만들려고 하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 이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을 보면서 중동은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교훈을 얻었냐?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고 미국의 패권에 안도하면서 중동 국가가 석유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 뭐죠? 다변화하는 그러니까 중동의 석유가 전 세계 그러니까 일본에도 여러분들 사실 저장고가 있어요. 오키나와에.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저장고가 있는데 전 세계 평소에 중동의 석유를 뭐 아시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로 퍼뜨려 놔야만 나중에 무슨 국제사회에서 변화가 있더라도 중동이 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더라도 그동안 쌓아놨던 석유 갖고 제대로 그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럼 왜 한국이냐? 한국은 그 어떤 일본보다도 더 가치가 올라간 게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같이 조선 해양이 발달하고 석유 화학이 발달하고 정유가 한마디로 우리는 석유 1배럴을 받아갖고 그 석유를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의 아시아 국가는 중동의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소비를 넘어서 우리가 재생산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가고 보다 좋은 항공유를 만들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조선과 해양 항만이 제대로 있고 거기에 심지어 이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본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봤더니 야 사우디가 앞으로 만약에 한국에다가 저장고를 하면 일본이야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는 데다 보니까 미군이 얼마든지 거기는 컨트롤할 수 있지만 한국에다가 저장고를 만들면 중국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유시설, 항만, 산업도시.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은 막 그 이미 중동에다가 석유 저장고를 막 만들고 에너지 저장고를 만들었더니 거기 전쟁을 통해서 드론 공격, 에너지 공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평소에 수출할 수 있는 석유들을 그러니까 그 저장고를 다방면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동이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러니까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나라들이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결국 대안은 분산이다. 분산으로 석유를 저장고를 해놔야지 어떤 미국이 어떤 패권 짓이나 도라이 짓을 해도 자기네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게 아니고 아시아는 이제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를 재수출까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인 거예요. 원유 정제, 정유, 그렇죠? 거기에다 가공, 거기에다가 엄청난 국방력. 거기에 여러분들 왜 특히 중동이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하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분명히 그 코리안 리스크가 있어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게 10수년 겪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그 분단 상황은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분단 상황을 잘 극복하고 조정하면서 세계의 금융, 경제, 산업, 모든 방산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이런 어떤 한반도의 북한 리스크라는 거는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왜 우리나라냐? 일본도 오키나와에 비축기지가 있지만 사우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동 국가들이 여러분들 핵심은 왜 이게 있냐? 사우디가 이번에 중동 전쟁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죠. 왜 그러냐면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보복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이번에 여러분들 사우디가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 알살만이니까 빈살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사우디에 수백 조의 돈을 들여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게 뭐죠? 네옴시티. 들어봤어요? 네옴시티?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타격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산업의 다각화를 하고 있고
카타르는 물류 허브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죠? 네옴시티나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산업을 넘어서 다른 산업으로 다각화를 하려고 그러고, 카타르는 물류로 나가려고 그러고,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금융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중동에서 여러분들 결국은 지금 AI 시대가 오고 있고, 그 재생에너지 시대가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 시대, 그러니까 원유 이후의 산업 경제를, 여태까지 중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석유로 먹고 살았잖아. 석유 이외의 산업에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네옴시티가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사우디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더 이상 원유가 언젠가는 고갈되고, 그러면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풀 뜯어먹고 모래 퍼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원유 시대 이후에 결국은 먹고 살 국리를 지금 중동 국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이 원유, 그러니까 네옴시티의 그 건설이나 아랍에미리트는 금융의 허브, 카타르는 물류의 허브,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미국에 의존했던 것들을 다방면으로 그 밖으로 그 분산해야 되는 필수 조건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다방면으로 지금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마 요거 정청래 교통정리 시작, 아직 전략공천 지역이 오늘 겨우 이제 2개 발표가 됐어요. 인천 2개 발표가 됐는데 이제 계속 발표가 될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지금 민주당 12군데인가 그래요. 이번에 민주당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가 한 12군데 됐는데, 착착 여러분들 진행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선거의 가장 특징은 송밀 민패, 똥비 필패, 더민주혁신회의 걸러내기, 1인 1표제 여러분들의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유 없이 당대표 흔들고 정청래를 반명 프레임으로 씌우고, 지금 같은 대통령의 힘이 가장 쌀 때 친청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선거판을 흐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종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다시 쳐주고 싶고,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얼굴로 국힘당 심판선거가 되고 있는 이 흐름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는 어젠다 싸움이에요. 만약에 국힘당이 이번 선거를 뭘로 치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심판론으로 갖고 오고 싶어요 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심판론이 안 통하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심판론이 통했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30%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가 아니라 더블이에요. 거의 70%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의 심판론으로 치러지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국힘당은 어떻게든 이재명 독재 정권 심판론, 저것들은 어젠다에서 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그런 선거의 어젠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지금 해외 순방 다니고 주가 그리고 국내 문제에 굉장히 민생에 몰두하는 모습이 가장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첫 번째 요인이고,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이 지금 국힘당 심판론을 꺼내지 않아도 장동혁 심판이라는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장동혁과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힘당의 지지율이 3배 차이 나는데 장동혁이 하는 짓은 해당 행위자 후보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은 최종적으로 누가 후보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다 광역단체장 16군데 다 돼갖고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고 민주당이 이제 전략공천으로 넘어갔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민주당 지금 전략공천으로 넘어갔어요. 몇몇 민주당 시끄러운 거 있지만 그거는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내 새싸움을 하는 것이고, 근데 당원들은 이미 결정이 났죠. 지금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당원 지지율이 70%가 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청래 대표가 이런 시끄러운 시기에 당정 갈라치기, 여러 가지 정청래 죽이기, 뉴 이재명 세력들, 더민주혁신회의 이런 놈들이 공격을 해도 정청래 대표의 당원 지지율이 70%가 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경북도지사를 빼고 민주당이 대부분 완승을 하게 되면 정청래 잘했다라고 하면서 당원들의 어떤 경선의 어떤 당원들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방선거 승리하면 정청래에게 여러분들 힘이 실리는 것이죠. 그럼 저쪽에서는 똥밀필패, 송영길, 더민혁, 배우의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뭉쳐갖고 정청래 흔든다고 오히려 반발이 더 아니 선거 대승한 당대표를 왜 날리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당원들의 어떤 반발심이 더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부담스러워하는 더민주혁신회의,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더민주혁신회의 지지하지 않아요. 공치모 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더민주혁신회의 원외위원장들에게 당대표 시절에 많은 힘을 받았죠. 여러분들 그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더민주혁신회의가 수박 척결할 때 그러니까 이낙연계 척결할 때 많은 활약을 하고 공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거기까지예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22대 국회 때 이낙연계나 친문 똥파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후보들을 날릴 때 더민주혁신회의가, 그 당시에는 더민주혁신회의는 2025년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이고, 그때는 원외위원장 원외 조직이었어요. 그때 딱 어떻게 보면 2022년 공천 물갈이하고 대선 승리하고 사실상 해체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선 승리하고 해체했어야 돼요. 그럼 대통령이 진짜 박수를 쳤을 거예요. 지금 더민주혁신회의 뭐 하고 있냐면,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은, 나도 한 자리 좀 주겠지 하다가 불만 품은 인간들 지금 전부 모여갖고,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김용 부위원장 대통령 저런 모습을 대통령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때를 기다리지. 응? 가장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김용 부위원장이 이번 선거가 지면 민주당도 타격을 받지만 대통령 선거도 타격을 대통령도 타격을 받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저렇게 날뛰면 대통령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 대통령도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예전에 공치모 처음에 만들 때도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소리가, 경로라는 표현을 안 쓸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공치모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라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당 중심에, 제가 저번에도 공치모를 비판했던 이유가, 얼마든지 정청래 대표가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기소를 조사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청래 대표를 흔들라고 공치모를 만들었다라는 것밖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당의 공식 기구로 지금같이 조작 기소 특조위 만들어갖고 지금 얼마든지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슨 충성 맹세라도 하시시,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 공소 취소 모임, 왜 여기에다가 이재명을 파냐고요. 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 공소 취소 모임, 이게 뭐야? 꼭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시킨 것 같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조작 기소, 거기에 첫 번째가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두 번째가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의 조작 기소, 세 번째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김용 연구원장 어떤 이런 거 다 넣었잖아요. 누가 봐도 당의 공식 기구로 출범을 해갖고 그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특검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굳이 비공식 조직인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만드는 자체가, 이거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대통령 파리에서 지네가 세력을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 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 틀린 거 있어요? 대통령 여러분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사람들 의리 있고 잘했어요. 근데 내가 막상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죠? 민주당 내 개파 싸움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나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받아야 되고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짓은 내가 당대표 때 힘이 없고 이 이낙연계의 친문 똥파리들 몰아낼 때 그때의 스탠스를 자기에게 계속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인데 공치모나 더민혁이나 이런 친명파리 하는 애들은 계속 당대표 이재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응? 그럼 당무 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김용 이런 민주연구원 전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네들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지분이 자기네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나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더 많다, 나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더 많다, 공천 주면 이긴다, 다른 지역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비판보다 지지가 많다. 당원들 조사해봤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영 억울해요. 조작한 흔적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갖고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어떤 선거에 피해를 주면 이게 맞는 정치적 행위냐 이거죠. 저는. 응? 우리가 여러분들 강할 땐 강해야 되지만 선거 앞에서는 왜 겸손하라고 하냐면 국민의 눈높이가 있어요. 그 국민의 그 눈높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해요. 여러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민주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방선거 이런 거는 우리 전 국민이 민주당 당내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김용을 최고위원 만들자는 선거하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김용 최고위원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전국 선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김용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냥 이재명 최측근이라는 것밖에 모르고 2심에서 유죄가 났다는 것밖에 모르면 가장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김용을 공천할 경우에 타격을 입는 게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 이 TK, PK 그 다음에 서울이 가장 타격을 입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울이 타격을 입고 이게 밑으로 점점점 내려가면서 부산 그 다음에 이게 경남 이쪽으로 퍼지게 되면요 이번에 부울경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좀 필요한 시기예요. 선당우사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번 아니면 없다라는 내일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살다 여러분들 당 지도부가 있고 전략공천이 뻔히 예상되는데 누구 공천해달라고 하면서 20몇 명이 모여갖고 이거 하는 짓이 이거 뭐냐 세과시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이후에 김용 안 뽑아주면 정청래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진짜 충신들 진짜 충신들이 이렇게 없나 싶어요. 아니 뭐 김용남에게 복을 주고 안 주고 이걸 떠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뉴 이재명 파들과 공치모 이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이 찐명파리들 이 세 그룹들 왜 크게 비판하는 줄 아세요? 왜 조국은 국조하자 그러지 않아요? 왜 조국 사건을 국조하자는 말 자체를 꺼내지도 않아요. 물론 지금 조국 사건을 꺼내면 선거에 악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야 조국 사건은 그러면 검찰이 조작하지 않았냐?
아무리 조국이 민주당이 아니고 밉다고 해도 검찰이 가장 심하게 조작한 사건은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 사건이에요. 저는 아무리 뉴 이재명 세력, 공치모 세력,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성남 사건, 대장동 사건 다 조작된 사건이죠. 적어도 우리가 민주 진보라고 하면요, 조국 장관의 검찰, 고영곤, 수많은 특수부 검사, 윤석열, 한동훈 이런 애들의 조국 잡기 이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왜 입 다물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딴 거 없어요. 조국이 먼저 평택 을에 깃발 꽂았잖아요. 민주당 후보 내세요. 다만 단일화하십시오. 선택은 민주 진보 시민들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조국이 뺏지다는 게 무섭나? 응? 단일화라는 거예요. 조국에게 그렇게 뺏지 하나 달아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안이 진짜 도륙이 났는데 그래도 같이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하여튼 민주당 공천하세요. 그리고 다만 절대 국힘당 어부지리로 가지 않게 단일화를 좀 하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오늘 10층 분석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